주 작가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 디지털 포럼 2013 어느덧 이제 마지막 세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션은 사회와 협업의 DNA입니다. 인류의 모든 선택은 생존과 진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죠. 지금 이 시점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이라는 곳에서 미래 비전을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노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서울 디지털 포럼 2013 어떤 분이 마지막 세션을 담당해 주실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피날레 공연이 함께 있습니다. 그 시간까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분을 경북대 최정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경제학과의 최정규 교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오늘 마지막 연사인 마틴 노박 교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입니다. 저는 이타성의 진화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경제학자가 이타성의 진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생물학 같은 주변의 학문들에서 어떤 이론적인 성과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고 또 그것으로부터 많은 배움을 얻어야 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문헌을 통해서 항상 마주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마틴 노박 교수님이 바로 그런 분들 중에서 한 분입니다. 마틴 노박 교수님은요, 수학자이면서 생물학자이십니다. 그의 공헌은 많은 분야에 걸쳐 있는데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늘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협력의 진화에 관한 것입니다. 노박 교수님은 협력이 진화할 수 있는 가능한 메커니즘을 찾아내고 그 조건을 수리적으로 분석해내는데 탁월한 업적을 세우고 계십니다. 수백 편의 논문을 쓰셨고요. 그 중에서 40편은 네이처지에 그리고 15편은 사이언스지에 게재될 정도로 학문적인 업적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최근 협력의 진화에 대한 그 자신의 연구를 가장 쉽게 풀어서 슈퍼 코어퍼레이터스라는 책을 내기도 하셨는데요. 한국에도 초협력자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이 수백 편의 논문을 썼다는 것보다도 영미권에서 20년 이상 살았는데 아직도 오스트리안 악센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 하시고요. 특히나 본인의 억양이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아놀드 슈발제네거와 비슷하다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마틴 노박 교수님은 우리에게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5가지 메커니즘을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그 경쟁이 주는 피로감이 피부로 느껴지는 시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협력이 진화해온 그 여정을 마틴 노박 교수님과 함께 지켜보는 것 흥미로운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노박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t is my great honor to introduce Professor Martin Novak.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마틴 노박 교수님.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많은 그 회에 참석을 했고 또 많은 그 연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이 그 어떤 경험보다도 더 그 프로다운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항에 왔을 때 5분이 나서 저를 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픽업하러 이렇게 그 오신 거예요? 했습니다. 또 호텔에 왔더니요, 제 여행 가방을 봤습니다. 제가 적합한 옷을 갖고 있는지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이 옷 입으면 된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준비가 잘 된 그 연설 같습니다. 또 제가 조금 그 노트 적은 것이 있어서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CEO도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판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아이디어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디어는 완전 무료입니다. 저는 과학자고요. 또 그 과학자가 이 놀랄만한 회의에서 그 마지막
그 무대를 갖게 돼서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변화의 환경 밑에 보시면은 불변의 현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자로서 변화하지 않는 현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물학의 수학을 연구를 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협력의 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협력의 생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이 됐었죠. 폭발 직전이었을 때 자원자들이 이 원전에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결혼할 수도 없고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에게 미칠 건강상의 영향 때문에 자녀를 못 낳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인터뷰를 나중에 했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젊었다고 생각하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 의미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사람들 간의 협력 행위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협력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협력이 발생이 되느냐, 왜 사람들이 협력적이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주 오래 전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생명의 기원이 시작된 30억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0억 년 전에는 이러한 협력이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박테리아 세포가 필라멘트를 구성을 하죠. 근데 세포가 하나 죽으면은 그 죽은 세포는 다른 세포들에게 질소라고 하는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는 다른 세포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협력의 형태로서 이미 30억 년 전에 지구상에 있던 협력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예는 1억 2,5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사회적인 동물 입니다. 사회적인 곤충이죠. 사회적 곤충은 새로운 그 사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들의 그 일꾼들이 다른 곤충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에서 또 그 동물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개체가 번식하도록 협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벌써 찰스 다윈이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이제는 협력을 하는 것이죠. 협력은 자연에서도 풍부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런 협력이 발생하는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은 무엇이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협력은 다음과 같은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여자가 있죠. 공여자는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수혜자가 있습니다. 수혜자는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용을 내면 누군가 딴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은 내가 왜 그 비용을 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두 사람 간의 인터랙션이죠. 나는 비용 내고 저 사람은 이점을 보고 또 저 사람은 비용을 내면은 내가 이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게임 이론이 생긴 것입니다. 게임 이론은 수학의 한 분야로서 존슨 노먼과 그 브린진스키가 만든 것입니다. 죄수의 딜레마가 대표적인 것인데요. 죄수의 딜레마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 협력 간의 그 게임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할 것인지 배신할 것인지 나도 결정하고 상대방도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 보는 것입니다. 혜택이 코스트보다 클 수도 있고 제로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협력하실 분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와 협력해서 이 게임 하실 분 있으면 손 좀 들어주세요. 예, 제 한국에는 배신자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게임 분석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뭘 할지 모르시죠? 제가 협력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협력을 하면은 여러분은 배신할 때 더 큰 보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B가 B-C보다 크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배신하면은 여러분도 역시 배신을 해야지 제로가 -C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혜택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든 간에 제가 협력을 하든 배신하든 상대방은 배신하는 게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분석을
협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내시 형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시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배신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A, B 마이너스 C인 것이죠. 둘이 서로 같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시 평형은 서로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딜레마인 것이죠. 게임 이론에서는 이것을 합리성이라고 하는데,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시 평형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내시 평형을 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합리성입니다. 그래서 딜레마는 두 명의 합리적인 사람이 배신을 하고 그 페이오프가 낮은 제로의 결과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명의 비합리적인 사람이 서로 협력을 해서 더 높은 보수인 B-C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실험을 해서 보면 사람들이 합리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또 뭐 협력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한국의 많은 분들이 협력적이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이론과 같은 그 내시 평형의 그 합리성이 없더라도 자연 선택은 배신을 자연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협력자보다는 배신자가 더 나은 결과가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뭐 자연 선택에 있어서는 그 배신이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 선택은 그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도움이 있어야 될 것인가? 이 자연 선택이 협력이라고 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천 가지 과학 학술 논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쓰여졌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5개 메커니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상호성, 간접 상호성, 공간 선택, 집단 선택, 혈연 선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5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 상호성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도우면 당신도 나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게임을 합니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게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반복 죄수 딜레마가 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 게임을 하다 보면요. 그리고 로버트 악셀로드는 그 1970년대 후반에 이 게임의 좋은 전략이 무엇인지를 적었습니다. 네, 컴퓨터 토너먼트를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토너먼트에서는 컴퓨터들이 서로 게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3줄 라인으로 쓴 프로그램입니다. 캐나다의 그 게임 이론가인 그 아나톨 라파포트가 tit for tat, 이에는 이라고 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내가 협력을 시작하는데 상대도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상대가 배신하면 그 다음에 나도 배신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략이 결국은 토너먼트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토너먼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략들이 나왔는데 결국은 tit for tat 전략이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 죄수 딜레마에서 2번 이긴 것이 tit for tat 전략입니다. 근데 이 월드 챔피언의 경우 아킬레스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즉 tit-for-tat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명이 다 tit-for-tat 전략을 가지고 게임을 한다. 근데 한 명이 실수를 하면은 상대방은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20년 전에 논문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뭘 할 것일까? 그 악셀로드의 그 토너먼트에서는 그 실수가 벌어질 가능성이 없었죠. 하지만은 그 실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 선택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랜덤으로 그 전략들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에 항상 배신하게 됩니다. 랜덤하게 사람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것은 배신하는 것이죠. 근데 뭐 제가 이에 대해서 처음 논문을 썼고 그것으로 제 경력이 끝난 것이 아니었죠. 그 다음에는 또 그 tit-for-tat이 나왔습니다. 그 항상 배신하는 것보다 tit-for-tat이 더 좋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또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전략이 더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관대한 그 너그러운 tit-for-tat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tit-for-tat은 무엇이냐? 내가 협력을 하고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는데 상대가 배신하면은 특정한 확률을 가지고 난 그래도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진화인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많은 결혼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시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랜덤하게 하다가 이제 용서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너그러운 tit-for-tat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항상 그 협력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관대한 너그러운 tit-for-tat에서는 뭐
계속 그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립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협력을 하게 되는지요. 항상 협력을 하게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항상 배신하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 그 역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부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도 그렇죠. 번성하다가 망하고 또 번성하다 망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보면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침을 거듭한다라는 것입니다. 협력의 상황이 만들어졌다가 파괴되니까 다시 또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접 상호성을 보겠습니다. 간접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돕는다. 그러면 누군가 제3자가 날 도울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이 좋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에 한 번만 게임을 했다면 그 죄세 딜레마에서는 협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협력을 하니까 이 사람이 날 도와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 상호성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간접 상호성에서는 평판이 중요합니다. A가 B를 도와주면은 A의 평판이 높아지고 B를 안 도와주면 평판이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십을 통해서 평판이 확산이 됩니다. 누군가가 이 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각자의 행동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가십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이 되죠. 즉, 뭐 바이어와 셀러를 평가하는 것이고 이베이의 바이어 셀러 평가하고 매장의 그 바이어 셀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간접 상호성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지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회 지성이 진화하게 되었고 인간 언어가 진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접 상호성으로 인해서 언어가 발전이 된 것입니다. 제 친구 데이비드 헤이그는 직접 상호성의 경우에는 얼굴이 필요하지만 간접 상호성의 경우에는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그 반복 게임을 하려면은요, 그 얼굴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직접 상호성을 위해서는 얼굴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간접 상호성을 위해서는 남에게 당신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메커니즘은 공간 선택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공간적인 조직이 서로 이렇게 분포가 되는 환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웃이 서로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협력자가 더 우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사회 네트워크로 확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망에서는 친구가 친구끼리를 서로 돕는 것이죠. 이런 그 공간적인 진화는 그 진화의 그 공간적 딜레마라고 하는 현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클라이도스코프 같은 그런 그 흥미로운 그 수학적인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연구했는데 이것이 세 번째 메커니즘이고 네 번째는 집단 선택입니다. 집단 선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찰스 다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많은 항상 도움을 서로 줄 용기가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공동의 선을 위해서 희생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항상 이길 것이다. 이것이 자연 선택이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사람들을 서로 돕다라고 할 때 서로 경쟁만 하는 사람들로 모여진 집단보다 이 협력하는 집단이 더 우세하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메커니즘은 혈연 선택입니다. 유전적인 친척을 돕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집에서 헐덴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2명의 형제 또는 8명의 사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강물에 뛰어들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퓰레이션 지네틱의 아버지인 분이죠. 또 이분은 정치적으로도 영국 근로자들을 위해서 운동가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5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상호성. 여기서는 내가 도우면은 너도 날 돕는다라는 것이고요. 간접 상호성은 내가 당신을 도우면 누군가 딴 사람이 나를 도울 거다라는 것이고요. 공간 선택은 이웃들이 또는 친구들이 서로 돕는다라는 것이고 집단 선택은 서로 협력자들이 많은 그룹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을 이긴다라는 것이고 혈연 선택은 유전적인 친척들끼리 서로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메커니즘을 통해서 협력의 진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한 발자국 늘어나서 좀 더 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 진화는 무엇인가? 다윈의 진화론은 2가지 근본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변이와 선택이죠. 변이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윈 진화론의 기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즉 경쟁적인 요소인 것이죠.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선택과 경쟁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2개의 원칙이 작동이 됐지만은 거기에 세 번째 원칙이 있다라고 전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협력인 것입니다.
진화에 대한 이해는 협력이 없이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주변의 환경을, 세계를 터져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을 위해서도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세포의 진화를 위해서, 또 다세포 유기체, 동물 사회, 또 인간을 위해서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또 인간의 성공과 번영, 그리고 복지를 위해서도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거의 다 그 끝부분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름다운 이미지를 좀 같이 보고 싶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한국의 기적이죠. 한국의 경제, 한국의 번영. 정말 기록적인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성공의 비결은 한국 사람들 간의 협력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한 모든 연구를 통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관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협력의 승리 전략이야말로 희망적이고 관대하고 용서하는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없으면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희망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협력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희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관대하다,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하고의 인터랙션을 하면서 내가 먼저 이겨야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50%보다 안 되는 몫을 내가 기꺼이 가져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신이 생긴다. 실수든 의도적이든 그 배신이 생긴다라고 할 때 용서할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용서를 하고 다시 협력의 관계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나쁜 점을 잊어버리고 미래를 위해서 협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의 생산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의 승리를 위한 전략은 희망과 너그러움, 용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협력이 항상 안정적이 아니고 항상 그 사이클을 거듭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 번영하다 경제가 무너지죠. 그러면 다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일단 이것이 파괴되면 다시 재건축을 빨리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의 평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평형은 제가 보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부침을 거듭하죠. 그래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협력을 파괴됐을 때 다시 협력을 만들어 갈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경제 침체기에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요. 더 큰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의 우주선 입니다. 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여러분을 잘 돌봐드려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이 우주선 지구를 잘 관리하고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 협력 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는 소그룹으로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소그룹에서 경쟁을 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글로벌 차원에서, 글로벌한 상황에서 협력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월드와이드 웹, 그리고 인터넷이 실제로 글로벌을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경을 넘어서 사람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하고도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비용을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후손을 위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남겨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아주 복잡한 과제입니다. 근데 아직 이를 위한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 세대와 협력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대규모로 볼 때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성적인 삶의 안정성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지성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글로벌한 규모로 가고 또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협력이 이러한 지성적인 삶의 안정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 발표를 위해서 기여를 해주신 모든 협력자들, 수년 동안 같이 협력한 사람들,
대단하시게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제 학생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대학에서 교수로서 가르치고 계시고 많은 것을 또 제가 이들에게 배웠습니다. 또 한국에도 제가 5일 전에 왔는데 한국에서도 협력사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새로운 협력사들이 바로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고요.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들이 초협력자라고 하는 한글로도 번역본이 나온 이 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최 교수님의 책을 또 이렇게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 교수님 다시 무대로 나오실 거고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네, 제가 여기 왜 나왔냐면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좀 던지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짓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이 질문하실 만한 이런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alk. I enjoyed that, and especially the slide you showed us where my book popped up. 특별히 좋았습니다. 이게 저희가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I said this is how we cooperate each other. It seemed like all of us were watching your journey to quest for the secret evolution of cooperation. 어떤 협력의 진화의 그 비밀을 같이 캐는 여정을 우리가 다 같이 동참을 한 느낌인데요. 이 여정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랜덤한 이벤트였습니다. 무작위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학생이었는데요. 어떤 이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 강연을 듣고 이 교수님의 학생이 됐고요.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제가 논문을 쓰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 교수님과 같이 일했다라는 것이죠. As you showed us at the end of your talk, 맨 마지막에 보여주셨듯이 collaborator as 이 콜라보레이터들, 그 초협력자로 소개하셨던 그 한국의 협력자들을 소개하셨는데요. 그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is being done 과연 in lab. 이 랩에서 연구소에서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그 연구 작업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If everybody in your lab 그 연구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초협력자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하버드에 오신 분들은 많은 시험을 거쳐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까지 오면 저는 그분들께 완전한 자유를 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즉 무제한적인 기회를 제공해서 그들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동료로서 친구로서 처음부터 같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서로 같이 도와주는 어떤 친구의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절대로 경쟁이 없는 그런 아주 협업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부터 그리고 또 기회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there is no defector in your lab. 예, 그럼 선생님 연구소에는 배신자가 없네요. 없습니다. Now let me move into 자, the 그럼 main 이제 questions. 핵심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가지 메커니즘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Human cooperation. 인간 협력의 진화 과정의 5가지 메커니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사람과 관계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람의 경우에는 간접 상호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종들에서 인간이야말로 무한한 간접 상호성을 갖고 있는 종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있기 때문이죠. 무한한 그 정보 전달의 메커니즘인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의 경우에는 직접적 상호성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그 관찰하는 것 외에는 못하죠. 하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접 상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인간이 더욱 진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적 지성 그리고 인간 언어가 그 발전이 된 것입니다. 사회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보고 서로의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보고 누가 누구에게 뭘 했고 왜 했고 이런 질문들을 하고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그 간접 상호성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So do you believe human 그러면은 그 인간은 독특하다. 라고 보십니까? 네, 인간은 독특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 모든 그 생명체들 중에서 5가지 메커니즘을 쓰는 유일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간접 상호성을 가장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그 종이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도는 어떤가요? We had a egalitarian institution 우리가 that persisted for a long time. 이러한 평등주의적인 제도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해 왔는데요. 선조 때부터. 이것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셨습니다. 어떤 제도의 진화와 관련해서 하셨는데요. 즉 사람들이 모든 것이 획일화된 그런 사회가 아니라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어떤 통치라든가 제도를 만들었고 이런 제도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제도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러한 제도가 협업을 장려하는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성공적인 정부는 결국은 협력을 장려하겠습니다. 저서의 어떤 부분인가요? 이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클라이밋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환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구 환경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식을 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후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협력의 장에 진입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 클라이밋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미래 세대, 후손들도 플레이어로 여기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세대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요, 그 미래 세대들과의 협력이 대두가 됩니다. 영국의 과학부 장관을 만났는데요, 산림이 파괴가 되는데 그 산림 파괴를 막을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산림을 이 숲을 선조들이 물려주지 않았다면은 이것을 우리가 즐기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대에서 이것을 절대로 파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산림을 완전히 파괴를 해가지고 벌목을 할 수도 있는가 하면은 또 결국은 다 보존에 동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게 될 경우에는 사람들은 다 파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파괴를 다 해서는 안 되고 투표를 해서 어떤 민주주의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이 리소스를 보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버드에서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What would be the implication that humans are cooperative, 인간이 especially 협력을 한다. competition is everything? 특히 경쟁이 아주 상당히 치열한 사회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협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협력과 경쟁 간의 인터플레이는 있습니다. 즉 협력과 경쟁 간의 갈등이 있고요. 이 갈등이 상당히 아주 흥미로운 또 성공적인 사회를 탄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자연적인 선택은 결국은 협력과 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경쟁이 있어야만 생산적이 될 수 있겠죠?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But we are proceeding very efficiently, so we have a little bit time. 아주 효율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 발음을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Could you tell that I'll be back? I'll be back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한국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ll be back. So I think we have many students here and graduate students. 예, 이 자리에 많은 그 대학원생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자로서 그 조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젊은 과학자들, 젊은이들은 꿈을 추구를 해야 된다고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보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진하십시오. 그 이전 세대에도 또 아주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해야 되지만
여러분도 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시오. Did you prepare wrapping up remarks for us? 예, 마지막 말씀, 맺은 말씀을 좀 준비하셨습니까? 예, 한국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또 제가 하바드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and thank you very 경청해 much 주신 for your 청중께 talk and 감사드리고 또 discussion. 말씀해 주신 Okay, that's 교수님께도 great.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